2025년 가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환승 통로. 출퇴근 시간이면 수만 명의 발걸음이 교차하는 이곳에 어느 날부터인가 한 노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같은 자리, 낡은 전자 키보드 앞에 앉아 연주를 이어갔다.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저 흔한 지하철 공연자 중 한 명이려니 생각했다. 낡아 빠진 회색 잠바, 때 묻은 운동화, 헝클어진 백발. 외양만 보면 노숙인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끄러지는 순간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졌다. 멜로디는 구슬펐다. 쇼팽의 녹턴도, 베토벤의 월광도 아닌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면서도 낯선 선율. 음표 하나하나에 깃든 감정이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다. 급하게 걸음을 옮기던 직장인들 중 몇몇이 발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의 눈은 감겨 있었다. 세상과 단절된 듯, 오직 음악 속에만 존재하는 사람처럼. 그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건반을 터치하는 손놀림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섬세했다. 한 대학생이 1,000원짜리 지폐를 앞에 놓인 모자에 넣었다. 노인은 눈도 뜨지 않았다. 연주는 계속됐다. 멜로디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빛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어딘가 품격이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키보드를 접었다. 연주 시간은 정확히 1시간. 매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그는 이 자리를 지켰다. 역무원 김철수는 이 노인을 몇 주째 지켜보고 있었다. 지하철 공연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했지만 김철수는 선뜻 제지할 수 없었다. 노인의 연주는 역의 풍경을 바꿔놓았다. 삭막한 환승 통로가 잠시나마 작은 공연장이 되었다.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어느 날 김철수가 용기 내어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괜찮습니다. 대답은 간결했다.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였다. 김철수는 물러섰다. 노인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비밀이 하나쯤 있는 법이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환승 통로를 휘감았다. 노인은 잠바깃을 여미고 키보드 케이스를 들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따뜻한 집이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지하 공간으로 향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이 노인이 한때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뒤흔든 천재였다는 것을. 그의 이름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2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허름한 고시원 3층. 노인은 좁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낡은 옷장이 전부였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다. 과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듯. 노인은 키보드를 구석에 세워두고 침대에 앉았다. 지갑을 꺼내 오늘 모은 돈을 세었다. 15,000원. 저녁 한 끼와 내일 아침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저 많은 빛 속 어딘가에 딸이 살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37살이 되었을 지우.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낳았을까? 자신을 용서했을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는 모든 것을 저버렸다. 자신의 완벽주의와 예술에 대한 집착이 가족을 파괴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색이 바랜 사진 속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웃고 있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 지우야, 미안하다. 노인이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0해 동안 흘려온,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흘릴 눈물. 같은 시각, 서울 송파구의 한 음악학원. 원장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책상 앞에 앉은 여성이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박지우, 37살. 피아노 강사이자 작은 학원의 원장. 화면에는 각종 실종자 찾기 사이트가 열려 있었다. 지우는 매일 밤 이 작업을 반복했다.
20년째 이어온 일과 아버지를 찾는 일, 끝나지 않는 탐색. 박현수, 박현수, 박현수. 지우가 검색창에 아버지의 이름을 입력했다.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한 행동.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뒤로 기대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남편 강민준이 들어왔다. 또 찾고 있어? 여보, 그만 좀 해. 벌써 몇 년째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결혼한 지 5년. 그는 아내가 아버지를 향한 집착에서 벗어나길 바랐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살아계셔. 어딘가에 계시다고. 지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핸드폰 기록도 없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 그렇다면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뜻이다. 엄마는 뭐래?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는 포기하셨어. 아빠를 떠올리는 것조차 싫어하시잖아. 실제로 지우의 어머니 한수진은 남편이 사라진 지 10년 만에 재혼했다.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다. 아버지의 부재는 그녀 삶의 중심에 자리한 빈 공간이었다. 메울 수 없는 구멍. 민주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늦었어. 집에 가자. 내일 다시 생각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껐다. 하지만 마음속 탐색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던 아버지.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쇼팽을 들려주던 아버지. 밤거리를 걸으며 지우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왜 떠났을까? 무엇이 그를 그토록 절망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아직 몰랐다. 매일 밤 꿈에서 만나던 아버지가 실은 같은 도시 같은 하늘 아래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단지 2호선 환승통로라는 비밀스러운 무대 위에서 시간을 20년 전으로 되돌려보자. 2005년 봄,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 아래 38살의 피아니스트 박현수가 서 있었다. 연미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위험 있었다. 객석을 가득 메운 천여 명의 관객이 그를 주시했다. 박현수는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자랑이었다. 15살에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세계 각지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빈 피라모닉,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그의 연주는 완벽했다. 단 하나의 음도 틀리지 않는 기계적 정밀함과 인간적 감성이 공존하는 경지. 박현수의 쇼팽은 쇼팽 자신도 놀랄 완성도다. 유럽의 한 평론가가 썼다. 극찬이었다. 하지만 박현수 본인은 만족하지 못했다. 그의 귓가엔 늘 작은 결함들이 들렸다. 99.9%의 완벽함에서 느껴지는 0.1%의 부족함. 그것이 그를 괴롭혔다. 무대에서 내려온 박현수는 대기실로 향했다. 아내 한수진이 8살 딸 지우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정말 멋있었어요. 지우가 꽃다발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박현수는 딸을 안아 올렸다.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가족이 곁에 있는 이 시간. 오늘 연주 어땠어? 수진이 물었다. 박현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이 악장 47마디에서 템포가 0.2초 느렸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수진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남편의 이런 집착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완벽에 대한 강박. 그것은 천재의 조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독이 되어가고 있었다. 여보, 충분히 완벽했어.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잖아. 관객들은 몰라. 진짜 음악을 아는 사람이라면 느꼈을 거야. 박현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런 때에 남편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분위기는 무거웠다. 지우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빠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성공했지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날 밤, 박현수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내일 연습할 악보가 펼쳐져 있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악마의 곡이라 불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피아노곡 중 하나. 박현수는 악보를 응시했다. 수천 개의 음표가 눈앞에서 춤췄다. 그는 그 모든 음을 외우고 있었다.
하지만 외우는 것과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은 달랐다. 그의 손가락은 아직 부족했다. 더 연습해야 해. 더. 박현수가 중얼거렸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내일은 오전 6시에 일어나 연습을 시작할 것이다. 하루 16시간, 일주일에 쉬는 날 없이. 이것이 그의 삶이었다. 수지는 복도에서 남편의 독백을 들었다. 가슴이 아팠다. 결혼 초기의 현수는 이렇지 않았다. 음악을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고, 삶을 즐겼다. 하지만 명성이 높아질수록, 기대가 커질수록, 그는 변해갔다. 다음 날 아침, 박현수는 자택 지하에 마련된 연습실로 내려갔다.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건반 앞에 앉아 손가락을 풀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다. 라흐마니노프의 거센 화음이 연습실을 가득 채웠다. 박현수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3악장 카덴차 부분, 손가락이 꼬였다. 멈췄다. 다시 시작했다. 또 꼬였다. 왜 안 돼? 박현수가 건반을 내리쳤다. 낮은 소음이 울렸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패닉이 밀려왔다. 호흡이 가빠졌다. 손이 떨렸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무대 공포증. 완벽을 추구하다 마주한 한계.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떨림이었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 손에 식은땀이 맺혔다. 하지만 연주가 시작되면 사라졌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다. 2005년 가을, 중요한 협연 무대. 1악장 중간부, 박현수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0.5초의 공백. 관객 대부분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박현수는 알았다. 실수했다는 것을. 무대를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온 그는 무너졌다. 끝났어. 다 끝났어. 여보, 무슨 소리야. 완벽했어. 수진이 남편을 안았다. 하지만 박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못 들었어? 1악장에서 박자가 틀렸어. 나는 이제 끝이야. 그날 이후 박현수는 모든 공연을 취소했다. 매니저가 찾아왔고 기획사 대표가 설득했다. 하지만 그는 피아노 앞에 앉지 않았다. 아니, 앉을 수 없었다. 건반을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밀려왔다. 일시적인 슬럼프일 거예요.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정신과 의사가 말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 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약은 증상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석 달이 지났다. 박현수는 집 안에만 틀어박혔다. 연습실엔 내려가지 않았다. 피아노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었다. 전화는 받지 않았다.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수지는 남편을 지켜보며 속이 탔다. 생활비는 저축으로 버텼지만 더 큰 문제는 현수의 정신 상태였다. 그는 점점 깊은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아빠, 오늘은 날씨 좋아요. 같이 산책할래요? 지우가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대답이 없었다. 지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커튼이 쳐진 어두운 방 안, 침대에 누운 아버지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9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아빠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 2005년 겨울, 박현수는 결심했다. 가족 곁을 떠나기로.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치료받아도 나아지지 않고, 벌이도 없고, 존재 자체가 가족에게 고통일 뿐이라고. 어느 추운 12월 밤, 박현수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다. 옷 몇 벌, 약간의 현금,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그는 잠든 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한참 지우를 바라봤다. 지우야, 아빠를 용서해. 아빠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박현수가 속삭였다. 지우는 자고 있었다. 그는 딸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방을 나왔다. 거실 탁자 위에 편지를 남겼다. 짧은 편지였다. 수진, 미안해. 나는 이제 갈게. 나 없이도 잘 살아. 지우를 부탁해. 새벽 4시, 박현수는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다. 그는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멀리, 아주 멀리. 이렇게 해서 천재 피아니스트 박현수는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20년의 긴 방랑이 시작되었다.
2005년 12월 24일 아침, 한수진은 남편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침대는 비어 있었고 옷장 문이 열려 있었다. 탁자 위에 편지를 본 순간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여보, 현수야. 수진이 집 안을 헤집고 다녔다. 연습실, 화장실, 옥상까지. 어디에도 남편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112에 신고했다. 남편이 실종됐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경찰이 출동했다.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CCTV를 확인했다. 새벽 4시 12분, 박현수가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가방 하나를 든 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뒷모습. 그리고 골목을 돌아서며 화면에서 사라졌다. 보통 이런 경우는 며칠 내로 돌아옵니다. 걱정 마세요. 경찰이 위로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박현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시간이 흘렀지만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지는 미칠 것 같았다. 남편이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 불확실성이었다. 차라리 시신이라도 발견되면 애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딸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매일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수지는 거짓말을 반복했다. 아이에게 아빠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지우는 아빠를 너무 사랑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다.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했다. 천재 피아니스트 박현수 실종. 한국 클래식계 충격. 기사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추측했다. 자살했을 거라고. 한강에 투신했을 거라고.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지는 사설탐정까지 고용했다. 저축을 털어 비용을 댔다. 탐정은 2달간 조사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숨은 게 아니라면요. 그럼 남편이 의도적으로 숨었다는 말씀이세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만 가지고 나갔고, 카드는 사용하지 않았고, CCTV에 잡히지 않는 경로로 이동했다면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지는 절망했다.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 가족을 버렸다. 그 사실이 분노보다는 슬픔으로 다가왔다. 자신이 부족했던 걸까? 더 잘해줬어야 했던 걸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식었다. 뉴스에서 박현수의 이름이 사라졌다. 세상은 다른 이야기로 채워졌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잊지 않았다. 딸 지우. 지우는 자랐다. 10살, 12살, 15살. 사춘기를 지나며 그녀는 결심했다. 아빠를 찾겠다고. 어떻게든 반드시. 엄마, 나 피아노 배울래. 16살이 된 지우가 말했다. 수지는 놀랐다. 왜 갑자기? 아빠가 피아니스트잖아. 나도 피아노 하면 아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딸이 남편의 흔적을 쫓는 것 같아서. 하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아이가 원하는 일이었다. 지우는 뒤늦게 피아노를 시작했다. 재능이 있었다. 아버지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었다. 연습은 고됐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피아노를 칠 때면 아버지가 가까이 느껴졌다. 대학은 음악대학 피아노과에 진학했다. 교수들은 지우의 실력에 놀랐다. 늦게 시작했지만 감성이 남달랐다. 특히 슬픈 곡을 연주할 때면 청중이 심금을 울렸다. 지우 씨, 아버지가 피아니스트셨죠? 교수가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현수요. 제가 9살 때 실종되셨어요. 아, 그 박현수.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훌륭한 연주자였는데. 교수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사람들은 늘 이런 반응이었다. 동정, 안타까움. 하지만 지우가 원하는 건 동정이 아니었다. 답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지우는 피아노 강사가 되었다. 작은 음악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밤마다 아버지를 찾았다. 인터넷을 뒤졌다. 실종자 카페에 글을 올렸다.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 명단을 확인했다. 30살이 되던 해, 지우는 강민준을 만났다. 민준은 건축사였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지우의 과거를 이해해줬다. 아버지를 찾는 일을 지지해줬다.
찾을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 민준의 격려에 지우는 힘을 얻었다. 그들은 결혼했다. 하지만 지우는 아버지의 성을 버리지 않았다. 박지우로 남았다.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놓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수지는 딸의 집착을 걱정했다. 지우야, 이제 그만 놔줘. 아빠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엄마는 포기했을지 몰라도 난 못해.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머니와 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수지는 재혼을 고려하고 있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것을 배신으로 느꼈다. 어떻게 다른 남자를 생각할 수 있어? 아빠가 어딘가에서 고생하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지우야, 엄마도 살아야 해. 벌써 15년이 지났어. 아빠는 아마 이미. 말하지 마. 아빠는 살아계셔. 모녀는 싸웠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수지는 결국 재혼했다. 새로운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 지우도 그걸 알았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지우는 37이 되었다. 20년이 지났다. 아버지는 58살이 되었을 것이다. 살아계시다면. 지우는 여전히 믿었다.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숨 쉬고 있다고. 그리고 2025년 가을, 운명이 그녀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2025년 11월 첫째 주 수요일, 박지우는 학원 일을 마치고 지하철을 탔다. 송파구에서 강남으로 악기점에 들러 악보를 사기 위해서였다. 2호선을 타고 강남역에서 내렸다. 환승통로는 언제나처럼 붐볐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물결처럼 흘러갔다. 지우도 그 흐름에 몸을 맡겼다. 그때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걸음을 멈췄다. 멜로디가 귀에 익었다. 쇼팽. 아니, 쇼팽 스타일이지만 다른 곡이었다. 원곡을 변주한 것 같았다. 섬세하고 슬픈 선율. 소리를 따라 지우는 발걸음을 옮겼다. 환승 통로 한쪽. 낡은 전자 키보드 앞에 노인이 앉아 있었다. 백발에 주름진 얼굴에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 지우는 그를 바라봤다. 노인의 손놀림이 심상치 않았다. 전자 키보드라는 값싼 악기였지만 그의 연주에서는 감정이 흘러나왔다. 기술뿐 아니라 영혼이 담긴 연주. 저 사람, 전문가네. 지우가 중얼거렸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다. 저 손놀림, 저 해석, 저 표현력. 길거리 공연자 수준이 아니었다. 멜로디가 끝나자 지우는 지갑을 꺼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모자에 넣었다. 노인이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이 잠시 지우를 향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지우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돌아섰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환승 시간이 촉박했다. 악기점에서 보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우는 다시 그 자리를 지나쳤다. 노인은 여전히 연주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다른 곡이었다. 리스트의 사랑의 꿈을 편곡한 버전. 지우는 또 멈춰섰다. 더 오래 들었다. 연주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그녀는 노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연주 정말 아름다웠어요. 혹시 음악을 전공하셨나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지우를 봤다. 그의 눈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옛날에 조금 했습니다. 조금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손놀림이 보통이 아니세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어색한 순간이었다. 저도 피아노를 가르쳐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어요. 어르신 실력은 과찬입니다. 이젠 늙어서 손이 잘 안 움직입니다. 노인이 짧게 말하고 키보드를 접기 시작했다. 대화를 끝내고 싶다는 신호였다. 지우는 더 물을 수 없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지우는 인사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마음속에 뭔가 남았다. 이상한 느낌, 친숙함, 마치 오래전에 본 적 있는 사람 같은. 집에 돌아온 지우는 남편에게 말했다. 오늘 지하철에서 신기한 할아버지를 봤어. 피아노 정말 잘 치시더라. 지하철에 연주자 많잖아. 민준이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분은 달라. 뭔가 프로페셔널한 느낌이었어. 마치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던 사람 같았어. 그럼 왜 지하철에서 연주하고 있겠어? 민준의 질문에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맞는 말이었다. 프로 연주자가 지하철에서 동냥하듯 공연할 리 없다. 아마 착각일 것이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우는 그 노인이 신경 쓰였다. 특히 눈빛이 기억에 남았다. 깊은 슬픔이 서린 눈빛,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의 눈빛. 일주일 후, 지우는 일부러 강남역에 들렀다. 저녁 6시, 노인이 연주하는 시간이었다. 환승 통로에 가보니 역시나 노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번에는 베토벤 비창 소나타 2악장을 연주하고 있었다. 지우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 하나였다. 그녀는 조용히 서서 들었다. 눈을 감았다. 음악이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연주가 끝났다. 지우는 박수를 쳤다. 주변 사람들도 몇몇 따라 쳤다. 노인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봤다. 또 오셨네요. 네. 어르신 연주를 다시 듣고 싶어서요. 지우가 다가가 앉았다. 노인은 불편한 듯 몸을 움츠렸다. 제 연주는 별것 아닙니다. 천만에요. 비창 2악장.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중간부 전조 부분, 해석이 독특하셨어요. 지우의 말에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가 전문가라는 걸 알아챈 것이다. 음악을 전공하셨나 보군요. 네. 피아노 전공이에요. 지금은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군요. 노인이 짧게 대답하고 시선을 피했다. 지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혹시 어르신, 예전에 무대에서 연주하신 적 있으세요? 질문에 노인의 몸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긴장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었을까? 옛날 일입니다. 이젠 기억도 희미하네요. 노인이 천천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그래도 손은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실력은 숨길 수 없거든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노인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지우는 그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혹시 어르신, 제 학원에서 아이들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급여는 제대로 드릴게요. 지우의 제안에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전 이제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실력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어르신은 충분히 미안합니다. 노인이 단호하게 말하고 일어섰다. 키보드를 챙겨 들었다. 대화를 끝내려는 것이었다. 제 명함이에요.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지우가 명함을 내밀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명함을 보며 그의 눈이 커졌다. 박지우, 피아노 학원. 노인이 중얼거렸다. 지우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자신의 이름을 보고 놀라는 것 같았다. 왜? 네, 박지우예요.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지우가 물었다. 노인은 한참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명함을 꼭 쥔 채. 이강수입니다. 노인이 간신히 말했다. 가짜 이름이었다. 박현수는 딸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다. 아직은. 이강수 선생님. 좋은 저녁 되세요. 지우가 인사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뒷모습이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지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다. 저 노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을까? 왜 저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지하철에서 연주하고 있을까? 그날 밤, 박현수는 고시원 방에서 명함을 들여다봤다. 박지우, 딸의 이름. 20년 만에 본 딸. 그녀는 아름답게 자랐다. 피아노 선생님이 되었다. 자신의 뒤를 이었다. 지우야. 박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딸과 대화를 나눴다. 비록 딸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짧은 시간이 그에게는 꿈만 같았다. 하지만 정체를 밝힐 수는 없다. 아직은 그는 여전히 실패한 아버지고 도망친 남편이고 가족을 버린 죄인이다. 딸 앞에 설 자격이 없다. 박현수는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20년간 참아온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박현수의 방랑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2005년 겨울, 집을 나선 그는 처음엔 목적지도 없이 걸었다. 서울 거리를 떠돌았다. 주머니에 돈은 얼마 들지 않았다. 몇만 원이 전부였다. 첫날 밤은 찜질방에서 보냈다. 둘째 날은 PC방. 셋째 날부터는 노숙이 시작됐다. 겨울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하지만 박현수는 견뎠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벌이라고 생각했다. 서울역 지하도. 그곳에는 수십 명의 노숙인이 모여 있었다. 박현수도 그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낡은 신문지를 깔고 골판지를 덮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 새로 왔어요. 옆자리에 노인이 말을 걸었다.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자리값을 내야 해요. 1,000원. 자리값이요? 여기 보스가 있어요. 안 내면 쫓겨나요. 박현수는 1,000원을 내밀었다. 노인이 받아가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것이 거리의 법칙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위계가 존재했다. 며칠이 지나자 배고픔이 밀려왔다. 박현수는 무료급식소를 찾았다. 줄을 서서 기다렸다. 플라스틱 식판에 담긴 밥과 국, 반찬 몇 가지. 처음 먹어본 맛이었다. 아니, 처음 느껴본 감사함이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가 봉사자에게 말했다. 봉사자는 미소 지었다. 천천히 드세요. 한 달이 지났다. 박현수는 서울역 지하도에 익숙한 얼굴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말투와 행동에서 교양이 묻어났기 때문이다. 선생님, 뭐 하시던 분이에요? 누군가 물었다. 박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과거를 말하고 싶지 않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박현수는 노동 일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나이, 주소, 연락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 일용직 현장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박현수는 홍대 거리를 지나가다 버스킹 공연을 봤다. 젊은 뮤지션들이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모자에 돈이 쌓였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박현수가 중얼거렸다. 피아노는 없지만 노래는 할 수 있다. 아니, 피아노도 가능하다. 전자 키보드만 있으면. 다음 날 박현수는 중고 전자 키보드를 샀다. 무료급식소에서 받은 용돈과 길에서 주운 깡통을 팔아 모은 돈으로 5만 원짜리 낡은 키보드였다. 건반 몇 개는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았다. 홍대 거리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키보드를 펼치고 앉았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다. 20년 만에 다시 만진 악기. 아니, 3개월 만인가. 첫 음을 냈다. 떨렸다. 하지만 계속했다. 쇼팽 녹턴. 예전엔 완벽하게 연주했던 곡. 이젠 전자 키보드의 저렴한 음색으로 재현됐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귀를 기울였다. 박현수는 놀랐다. 자신의 연주를 사람들이 듣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기뻤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모자에 동전과 지폐가 떨어졌다. 박현수는 눈물이 날 뻔했다. 음악이 다시 자신을 받아줬다. 완벽하지 않아도, 무대가 아니어도 사람들은 들어줬다. 그날부터 박현수는 거리의 연주자가 되었다. 매일 홍대에서, 명동에서, 강남에서 연주했다. 하루 벌이는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였다. 생활하기엔 빠듯했지만 굶지는 않았다. 5년이 지났다. 2010년, 박현수는 43살이 되었다. 거리 생활에도 적응했다. 낮엔 연주하고, 밤엔 쪽방에서 잤다. 월세 20만 원짜리 방. 화장실도 공용이고 샤워실도 없었지만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다. 그는 신문에서 가끔 클래식 음악계 소식을 읽었다. 후배 연주자들의 성공 뉴스, 새로운 스타의 탄생. 그 세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자신 없이도. 박현수를 기억하시나요? 어느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됐다. 10주기 추모 기사였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실종 심연이면 법적으로 사망 처리할 수 있었다. 박현수는 기사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자신은 유령이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존재하지만 없는 사람. 2015년 박현수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너무 오래 한 곳에 있으면 들킬 것 같았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그는 부산으로 갔다. 부산 해운대 해변.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연주했다. 바다가 보이는 곳.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한 피아노 연주. 사람들은 좋아했다. 3년간 부산에서 지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결국 서울이 그리웠다. 딸이 있는 도시. 지우가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이곳. 2018년 박현수는 지하철 연주 허가를 신청했다. 이름은 이강수로 바꿨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다. 쉽지 않았지만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지하철 연주는 안정적이었다. 날씨에 영향받지 않았고 사람들의 통행이 일정했다. 수입도 괜찮았다. 하루 2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다. 강남역 2호선 환승통로. 박현수는 이곳을 자신의 무대로 정했다. 매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정확히 1시간. 그의 루틴이 되었다. 연주하는 동안만큼은 행복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건 아니었지만 음악은 여전히 자신을 위로했다. 건반을 터치하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2025년 가을, 박현수는 58세가 되었다. 백발이 성성해졌고 주름이 깊어졌다. 거울을 보면 낯선 노인이 있었다. 하지만 손은 아직 살아 있었다. 연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딸을 만났다. 20년 만에. 지우는 아름다웠다. 자신을 닮았지만 더 강해 보였다. 그녀의 눈빛에서 결연함을 읽었다. 명함을 받았을 때 박현수는 충격을 받았다. 딸이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자신의 길을 따랐다. 감동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 때문에 지우가 이 길을 선택한 걸까? 박현수는 괴로워했다. 딸이 아버지를 찾기 위해 피아노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다. 딸의 인생을 망친 것이다. 며칠 동안 박현수는 연주를 나가지 못했다. 방 안에 틀어박혔다. 지우의 명함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만나고 싶었다.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었다.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박현수가 중얼거렸다. 20년의 부재, 20년의 고통. 딸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 있기는 한 걸까? 일주일 후, 박지우는 다시 강남역을 찾았다. 이강수라는 노인이 궁금했다. 그의 연주가, 그의 눈빛이, 그의 슬픔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노인은 없었다. 평소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지우는 실망했다. 혹시 아프신 걸까? 아니면 더 이상 연주하지 않기로 한 걸까? 영무원 김철수에게 물어봤다. 저기서 피아노 치시던 할아버지 아세요? 요즘 안 보이시던데. 아, 그분이요. 며칠째 안 나오시네요. 저도 궁금했어요. 김철수가 대답했다. 지우는 걱정이 됐다. 연락처를 받아둘 걸. 명함만 드리고 연락처를 받지 않았다. 사흘을 더 찾아갔지만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우는 포기하려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노인이 있었다. 선생님. 지우가 반갑게 인사했다. 박현수는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봤다. 왜? 또 오셨어요? 걱정했어요. 며칠 안 보이셔서. 어디 편찮으셨어요? 지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박현수는 당황했다. 딸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저 지하철 연주자를. 괜찮습니다. 그냥 좀 쉬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선생님 연주 너무 좋아해서 자주 들으러 올게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다. 박현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딸의 웃음. 20년 만에 보는 딸의 웃음. 그날부터 지우는 일주일에 2~3번 강남역에 들렀다. 연주를 듣고 짧은 대화를 나눴다. 박현수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곡 연주하실 거예요? 글쎄요. 리스트? 와, 좋아요. 리스트 사랑의 꿈 해주세요. 지우가 손뼉을 쳤다. 박현수는 미소 지었다. 딸의 밝은 에너지가 자신에게도 전해졌다. 연주가 시작됐다. 사랑의 꿈.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 박현수는 이 곡을 연주하며 지우를 생각했다. 갓난아기였던 지우. 첫걸음을 뗐던 지우.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웃던 지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연주는 계속되어야 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우가 눈을 닦으며 말했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음악에 감동받은 것이다. 박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저랑 커피 한잔 하실 수 있으세요? 지우의 제안에 박현수는 망설였다. 더 가까워지면 안 된다. 정체가 들통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딸과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 좋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갔다.
지우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 선생님은 어디 사세요? 지우가 대화를 시작했다. 박현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도곡동. 고시원에 삽니다. 혼자 사세요? 네. 가족은 안 계세요? 질문에 박현수는 멈칫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거짓말을 해야 하나?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젠 없어요. 아, 지우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개인적인 영역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배려였다. 저도 아버지를 잃었어요. 제가 9살 때 실종되셨어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박현수의 손이 떨렸다. 커피잔을 놓는 손에서 커피가 약간 흘렀다. 실종이요? 네. 20년 전에요. 아직도 찾고 있어요. 살아계실 거라고 믿어요. 지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현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딸이 20년간 자신을 찾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박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피아니스트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대요. 저는 어려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빠가 연주하는 모습은 선명해요. 무대 위에서 빛나던 모습. 훌륭한 아버지셨나 보군요. 아니에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박현수는 놀라 그녀를 봤다. 훌륭하지 않았어요. 완벽주의자셨대요. 가족보다 음악을 더 사랑했고, 그게 결국 자신을 파괴했어요. 엄마 말로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는 약한 사람이었대요.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쳤대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를 용서하지 못해요. 박현수는 숨이 막혔다. 아내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 당연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저는 달라요. 지우가 계속 말했다. 저는 아빠를 이해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찾고 싶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만나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이제 돌아와도 된다고.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박현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렸다. 선생님, 미안합니다. 제가 감정이 북받쳐서. 박현수가 흐느꼈다. 지우는 당황해 티슈를 건넸다. 선생님도 가족을 잃으셨나 봐요. 제 이야기가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는 눈물을 닦았다. 딸 앞에서 그것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는 자신이 한심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했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당신이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말이 감동적이어서요. 용서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전 아빠를 사랑해요. 지금도. 지우의 말에 박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전 가봐야겠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하지만 박현수는 카페를 나갔다. 뛰다시피 걸었다. 멀리 딸에게서 멀어져야 했다. 이러다 모든 걸 말해버릴 것 같았다. 고시원 방에 도착한 박현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딸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다. 용서한다고 했다. 이해한다고 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박현수가 중얼거렸다. 20해의 부재를 딸이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막연한 환상일까? 실제로 아버지를 마주하면 분노하고 증오하지 않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우는 강한 아이로 자랐다. 아니, 이제 어른이다. 37살의 성숙한 여성.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박현수는 결심했다. 조금씩 다가가기로. 딸과의 관계를 조금씩 쌓기로. 그리고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진실을 말하기로. 11월 중순. 날씨가 쌀쌀해졌다. 지우는 여전히 일주일에 2~3번 강남역을 찾았다. 이강수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그와의 대화가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다. 오늘은 무슨 곡이 듣고 싶으세요? 박현수가 물었다. 전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지우와의 만남에 익숙해진 것이다. 쇼팽 즉흥한 상곡이요. 어려운 곡을 고르셨네요. 선생님이 잘 아시잖아요.
지우가 웃었다. 박현수도 미소 지었다. 그는 건반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다. 즉흥 환상곡. 기교와 감성이 어우러진 명곡. 박현수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전자 키보드라는 제약이 있었지만 그의 표현력은 여전히 뛰어났다. 지우는 눈을 감고 들었다. 멜로디가 그녀를 어딘가로 데려갔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연습실,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 아버지가 연주하고 자신이 옆에서 듣던 시간. 연주가 끝났다. 지우는 눈을 떴다. 뺨에 눈물이 흘렀다. 선생님, 혹시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지우가 갑자기 물었다. 박현수는 얼어붙었다. 네, 연주 스타일이 아버지랑 너무 비슷해요. 아버지 연주를 녹음한 걸 몇 번 들어봤는데 선생님이랑 느낌이 같아요. 박현수는 당황했다. 들켰다. 아니, 완전히는 아니지만 딸이 느낀 것이다. 20년의 세월을 넘어 그냥 같은 시대에 배운 사람들은 비슷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지우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더 추궁하지 않았다. 박현수는 주제를 돌렸다. 아버지의 연주를 들어보셨다니 녹음이 남아있나 보군요. 네. 몇 개 안 되지만요. 콘서트 실황 CD가 2장 있어요. 엄마가 버리려고 했는데 제가 가져왔어요. 언젠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박현수의 질문에 지우는 반색했다. 정말요? 선생님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싶고요. 영광입니다. 다음 주 지우는 CD 플레이어와 CD를 들고 강남역에 왔다. 연주 시간이 끝난 후 둘은 다시 카페로 갔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지우는 CD를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20년 전 박현수가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한 실황이었다. 박현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자신의 연주. 젊은 시절에, 완벽을 추구하던 시절에. 하나하나가 정확했다. 감정 표현도 뛰어났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긴장감, 떨림,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그것이 음악에 배어 있었다. 어떠세요? 지우가 물었다. 박현수는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다. 훌륭합니다. 정말 뛰어난 연주입니다. 하지만, 너무 완벽해요. 그게 나쁜 건가요? 완벽은 때로 차갑습니다. 이 연주에서 느껴지는 건 두려움이에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박현수를 봤다. 정확해요. 엄마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아빠는 완벽했지만 차가웠대요. 그래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당신 아버지는 박현수의 목소리에 깊은 이해가 담겼다. 지우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선생님, 정말 모르는 사이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선생님은 제 아버지에 대해 너무 많이 아세요. 연주 스타일도, 심리도. 지우가 한 걸음 다가섰다. 박현수는 뒤로 물러섰다. 저는 그저 음악을 오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거짓말 마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음악을 오래 했어요. 선생님 손가락 움직임, 연주 습관, 심지어 곡 선택까지. 모든 게 아버지와 닮았어요. 우연일 수 없어요. 박현수는 입을 열지 못했다. 들켰다. 딸은 알고 있었다. 아니, 의심하고 있었다. 선생님, 혹시. 지우가 떨리는 손을 뻗어 박현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을 뒤집어 송금을 봤다. 검지 손가락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이 흉터. 지우의 눈이 커졌다.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검지에 있던 흉터. 7살 때 유리에 베인 상처라고 했다. 선생님 손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어요. 우연입니다. 많은 사람이 손에 흉터가. 아니에요. 지우가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선생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제발, 사실을 말해주세요. 박현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20년간 감춰온 정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지우야. 박현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몸이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 아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현수가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봤다. 눈앞이 흐려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빠, 정말 아빠세요? 그래. 나야. 내 아버지야. 박현수가 얼굴을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 주름지고 늙은 얼굴. 하지만 지우는 알아봤다. 그 눈빛을. 아버지의 눈빛을. 아빠. 지우가 박현수를 껴안았다. 아니, 쓰러지듯 안겼다. 울음이 터졌다. 20년 동안 참아온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아빠, 어디 갔었어요?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찾았는데요? 미안해. 지우야, 아빠가 잘못했어. 모든 게 아빠 잘못이야. 박현수도 딸을 안았다. 20해 만에 포옹.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예전처럼, 지우가 어렸을 때처럼. 카페 안 사람들이 두 사람을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누가 봐도 특별한 순간이었다. 오래 떨어져 있던 가족의 재회.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지우는 몸을 떼었다. 아버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정말 아빠예요. 꿈이 아니죠? 꿈이 아니야. 진짜야.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왜 20년이나 숨어 계셨어요? 박현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자신의 비겁함을, 나약함을, 죄책감을. 얘기가 길단다. 여기선 곤란하니 다른 곳으로 가자. 둘은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갔다. 밤이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놓치고 싶지 않았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왜 떠나셨는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든 걸 알고 싶어요. 박현수는 긴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현수는 20년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어떻게 무대 공포증에 시달렸는지, 완벽주의가 자신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그리고 왜 도망쳤는지. 내가 9살이던 그날 밤, 아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어. 치료받아도 나아지지 않고, 돈도 못 벌고. 그래도 떠나면 안 되죠. 가족이잖아요. 지우가 울며 소리쳤다. 박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너희가 나 없이 더 행복할 거라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전혀. 엄마는 매일 울었고, 저는 매일 아빠를 기다렸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혹시나 아빠가 와 있을까 기대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지우의 말에 박현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는 어떻게 지냈니? 처음엔 아빠를 찾으려고 미친 듯이 애썼어요. 경찰, 탐정, 모든 수단을 동원했죠. 하지만 흔적이 없었어요. 아빠가 너무 철저하게 숨었으니까. 박현수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10년 후에 엄마는 재혼하셨어요. 새로운 남편분은 좋은 분이에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요. 저도 이해해요. 엄마도 살아야 하니까. 그래. 다행이다. 수진이가 행복하다니.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전 아빠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찾았어요. 아빠가 어딘가에서 살아 계실 거라고 믿었어요. 지우의 집념에 박현수는 놀랐다. 왜 그렇게까지? 아빠가 제 아버지니까요. 아빠는 저를 버렸을지 몰라도 전 아빠를 버릴 수 없어요. 지우의 말에 박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큰 소리로 울었다. 공원 벤치에서, 추운 밤에, 딸 앞에서. 미안하다. 지우야,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나쁜 아빠였어. 지우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20년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눈물로 쏟아졌다. 울음이 잦아들자 지우가 물었다. 20년 동안 뭐 하셨어요? 박현수는 자신의 방랑을 이야기했다. 노숙 생활, 거리 연주, 쪽방, 고시원, 가난, 외로움. 하지만 음악만은 놓지 않았다는 것. 음악이 아빠를 살렸어. 연주할 때만큼은 숨 쉴 수 있었어. 그럼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음악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잖아요.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20년이나 버린 가족에게 무슨 얼굴로 돌아가겠니? 자격은 아빠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정하는 거예요. 저는 아빠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지우의 말에 박현수는 흔들렸다.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가족의 품으로. 엄마는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모르죠. 만나봐야 알죠. 난 무서워. 수진이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 그럼 저랑만 먼저 만나요. 천천히 가요. 아빠가 준비될 때까지. 지우의 제안에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급하게 모든 걸 해결할 순 없다. 한 걸음씩. 고맙다. 지우야, 내가 이렇게 강하게 자라줘서.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를 찾으면서 강해졌어요. 지우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댔다. 박현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래전에 했던 것처럼. 아빠, 이제 혼자 살지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괜찮아. 아빠는 지금도 괜찮아. 고시원에서 사신다며요? 그런 데서 어떻게? 괜찮아. 지우야, 아빠는 이미 익숙해. 안 돼요. 제가 월세 방 하나 구해드릴게요. 작은 원룸이라도. 지우야, 내 돈으로 아빠를. 제 돈 아니에요. 우리 돈이에요. 아빠도 가족이잖아요. 지우의 단호함에 박현수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네. 하지만 결정은 이미 했어요. 아빠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지우는 남편 민준에게 전화했다. 여보, 나 아빠 찾았어. 뭐? 정말? 민준이 놀라 물었다. 지우는 울먹이며 모든 걸 설명했다. 민준은 놀라움과 함께 걱정했다. 20년 만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 나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아빠를 다시 잃고 싶지 않아. 그래. 천천히 하자. 서두르지 말고. 민준의 지지에 지우는 감사했다. 좋은 남편을 만난 게 다행이었다. 다음 날, 지우는 다시 아버지를 만났다. 이번엔 낮에, 밝은 카페에서.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니? 아빠 명의로 통장 만들었어요. 제가 조금씩 저축한 돈이에요. 지우야, 이건 받으세요. 아빠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아빠 몫으로 모아둔 거예요. 봉투 안에는 통장과 현금이 들어 있었다. 적지 않은 액수였다. 지우야, 난 이걸 받을 자격 얘기 그만하세요. 아빠는 제 아버지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박현수는 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느낌. 가족이라는 느낌.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제 시작이에요. 아빠. 천천히. 함께 가요. 며칠 후, 지우는 아버지를 위해 작은 원룸을 계약했다. 학원 근처 깨끗하고 따뜻한 방. 박현수는 20년 만에 제대로 된 집을 갖게 됐다. 여기서 사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지우가 말했다. 박현수는 방을 둘러봤다. 작지만 아늑했다. 침대, 책상, 옷장. 무엇보다 따뜻했다. 너무 좋은 곳이야. 당연하죠. 아빠 집인데요. 지우는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 넣었다. 반찬, 과일, 우유. 아버지가 잘 먹길 바라는 딸의 마음.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빠는 혼자도 잘 살아. 이젠 혼자가 아니에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박현수는 딸의 강인함에 또 한 번 놀랐다. 다음 주, 지우는 아버지를 자신의 학원으로 초대했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여기가 제 학원이에요. 학생이 12명 있어요. 훌륭하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박현수는 뿌듯해했다. 딸이 음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그것도 아이들을 가르치며. 아빠, 혹시 학생들 앞에서 연주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나를? 네.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박현수는 망설였다. 무대에 서는 것,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 20년간 피해온 일이었다. 나는 무대 공포증이 있어. 괜찮아요. 여기는 무대가 아니에요. 작은 학원이에요. 아이들도 12명뿐이고요. 지우의 격려에 박현수는 용기를 냈다. 해볼게. 토요일 오후, 학원에 아이들이 모였다. 부모들도 함께 왔다. 지우는 아버지를 소개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제 선생님이신 이강수 선생님이에요. 박현수는 여전히 가짜 이름을 쓰고 있었다. 진짜 이름을 밝히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다. 그는 학원의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옛날의 감각이 돌아왔다. 무대 공포.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자 진정됐다. 이 아이들은 평가하지 않는다. 그저 음악을 듣고 싶어 할 뿐이다. 박현수는 슈베르트의 즉흥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부드럽고 서정적인 곡.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흘렀다. 놀랍게도 떨림이 사라졌다. 음악이 그를 감쌌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이 순간. 음악을 나누는 것.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아이들이, 부모들이, 지우가 박수쳤다. 박현수는 일어나 인사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멋있었어요. 한 아이가 소리쳤다. 다른 아이들도 동의했다. 박현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다시 연주했다. 사람들이 좋아했다. 이 느낌을 20년 만에 되찾았다. 연주회가 끝나고 한 학부모가 다가왔다. 선생님, 혹시 개인 레슨도 하시나요? 아, 저는 우리 아이가 선생님께 배우고 싶대요. 박현수는 지우를 봤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박현수는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엔 1명, 그 다음엔 2명. 입소문이 났다. 실력 있는 선생님이 지우의 학원에 있다고. 한 달 후, 박현수는 5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다. 수입이 생겼다. 많지 않았지만 자립할 수 있는 정도였다. 아빠, 잘하고 계세요. 지우가 말했다.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덕분이야. 내가 기회를 줘서. 아니에요. 아빠의 실력이에요. 박현수는 딸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2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는 느낌.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방향은 맞는 것 같았다. 12월 초, 지우는 아버지에게 제안했다. 아빠, 엄마를 만나보는 게 어때요? 박현수는 얼어붙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언제까지 피할 순 없어요. 엄마도 알 권리가 있어요. 수진이는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재혼도 했고. 그래도 말은 해야죠.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20년간 뭘 했는지. 지우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박현수는 두려웠다. 아내의 분노가, 실망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지는 마세요. 지우는 이해했다. 아버지에게도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지우의 어머니 한수진이 학원에 찾아온 것이다. 지우야, 잠깐 나와봐. 수진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는 당황했다. 오늘은 엄마가 올 날이 아니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가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무 일도.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너 낳은 사람인데 모르겠어. 뭔가 숨기고 있지?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말해. 무슨 일이야? 엄마. 지우는 고민했다. 아버지와 약속했다. 아직 말하지 않기로. 하지만 엄마에게 거짓말할 수 없었다. 아빠를 찾았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아빠가 살아계세요. 제가 찾았어요. 순간 수진의 눈빛이 변했다. 충격, 분노, 혼란이 교차했다. 어디 있어? 지금은. 당장 데려와. 지금 당장.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학원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불렀다. 박현수는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마주쳤다. 20년 만에 남편과 아내가. 한수진은 박현수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믿을 수 없었다. 낡은 옷을 입은 늙은 남자.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 남편의 것이었다. 현수, 수진아. 박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은 한 발짝 다가섰다. 그리고 손을 들었다. 찰싹, 뺨을 때렸다. 20년 동안 어디 있었어? 수진이 소리쳤다. 눈물이 쏟아졌다. 분노와 그리움이 섞인 눈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현수는 맞은 뺨을 감싸 쥐었다.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마땅했다. 더 맞아도 괜찮았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20년을 혼자 살게 하고, 딸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박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수지는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쳤다. 왜 떠났어? 왜 돌아오지 않았어? 우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알면서 왜 그랬어? 수진이 울부짖었다. 지우는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해? 20년이야. 20년. 수지는 지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박현수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만든 고통, 자신이 저지른 죄. 울음이 잦아들자 수지는 박현수를 똑바로 봤다. 설명해. 20년 동안 뭘 했는지, 왜 연락 한 번 안 했는지. 박현수는 모든 걸 이야기했다. 무대 공포증, 우울증,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 도망, 노숙, 거리 연주, 20년의 방랑. 수지는 조용히 들었다. 표정은 복잡했다. 이해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결국 혼자 도망친 거네. 우리 생각은 안 하고. 그래, 비겁했어. 나도 힘들었어. 당신만 힘든 게 아니었어. 나도 무너질 것 같았어. 하지만 난 도망치지 않았어. 딸이 있었으니까.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지겨워.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았다. 지우와 박현수도 앉았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엄마, 아빠를 용서해주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쉽지 않아. 20년은 너무 긴 시간이야. 알아요. 하지만 아빠도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후회로 다 되는 게 아니야.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박현수는 이해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수진아, 난 용서받으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게 사과하고 싶었어. 그리고 지우에게도.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해. 다 지나간 일인데. 알아.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수지는 박현수를 오래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 당신, 나를 아직도 사랑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현수는 놀랐다. 그래.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나는 재혼했어. 다른 사람과 행복해. 알아. 다행이야. 내가 행복하다니. 수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우가 도와줘서 다시 가르치고 있어. 음악으로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 그래. 다행이네. 수진이 일어섰다. 나 가봐야겠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엄마, 지우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수지는 떠났다. 박현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세월이 흘렀지만, 아빠, 엄마가 화내는 건 당연해요. 시간을 주세요. 그래, 천천히 하자. 며칠 후, 수진이 다시 연락했다. 현수, 만나자.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번엔 소리 지르거나 울지 않았다. 차분한 대화였다. 내가 생각해봤어. 당신을 완전히 용서할 순 없어.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고마워. 지우가 당신을 용서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딸이 행복하면 됐어. 너는 행복하니? 응, 행복해. 지금의 남편은 좋은 사람이야. 나를 소중하게 대해줘. 다행이다. 박현수는 진심으로 기뻤다. 아내가 행복하다니. 당신도 이제 잘 살아. 지우한테 짐 되지 말고. 노력할게. 그리고 가끔 연락해. 완전히 남이 될 순 없잖아. 수진의 말에 박현수는 놀랐다. 정말? 응. 우리는 지우의 부모니까 그 연결은 끊을 수 없어. 박현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고마워, 수진아. 별 말씀을. 이제 가봐. 학생들 기다리잖아. 박현수는 일어섰다.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봤다.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평화가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지우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학원에서 학생들과 부모들, 그리고 아버지를 초대했다. 다들 고마워요.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해였어요. 지우가 인사했다. 아이들이 박수쳤다. 그리고 특별한 연주를 준비했어요. 제 아버지와 함께하는 듀엣이에요. 사람들이 놀랐다. 지우와 박현수는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았다. 두 대의 피아노, 아버지와 딸의 듀엣, 슈베르트의 군대 행진곡, 경쾌하고 즐거운 곡. 두 사람의 손이 건반 위에서 춤췄다. 호흡이 맞았다. 20년의 공백을 넘어 음악으로 연결됐다. 연주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졌다. 지우와 박현수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행복했다. 파티가 끝나고 둘은 학원 앞에 서 있었다. 아빠, 올해 정말 고마웠어요. 내가 고마워야지. 내가 날 찾아줘서. 내년엔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함께 만들어가자. 박현수는 딸을 안았다. 따뜻한 포옹. 20년간 그리워했던. 사랑해. 지우야. 저도 사랑해요, 아빠. 멀리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거리를 덮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박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20년의 방랑이 끝났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왔다. 완전하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지하철 피아니스트는 더 이상 없다. 대신 지우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 과거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행복이 시작됐다. 음악은 여전히 그의 곁에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계속 연주하는 것, 계속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